무대 인생으로서도 망했고 진짜 이 여자 인생으로도 망했구나. 제임스 딘이랑 데이트를 했다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거의 집에 같이 살았던 적이, 그런데 이제 사랑이고 뭐고 다 떠나서 언제 죽을지 몰라 그녀를 추방하라 라는 명령을 하는 배우 리샹란을 용서할 수 없다. 그냥 영화 찍는 거를 근처에 나와서 보고 있었던 건데 위안부였던 거죠.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 2부 리샹란 이어서 해볼 텐데, 그녀가 해방 직전에 어떤 중국인이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중국인이면서 항일운동을 하지 않고 일본을 위해서 선전영화를 찍는 거, 그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때 리샹란은 정말 다 고백을 하고 싶지만 꾹 참고, 제가 20살이 되기도 전에 이런 배우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땐 철이 없었고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방이 되고, 리샹란이 중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출두하라. 리샹란은 상하이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신문기사가 실리기도 합니다. 이때 해방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중국은 이제 완전히 일본군이 물러났잖아요. 정말 리얼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그 밑에서 일했던 중국인들이 있잖아요. 뭐 가정부로도 일하고 뭐 운전기사이기도 하고, 그들이 이제 부역자로 몰릴까봐 중국인들한테 정말 짐을 싸가지고 급하게 피난을 갑니다. 리샹란과 친하게 지내던 그 노구치라는 남성이 있었는데, 이 남성 밑에서 일했던 중국인 여성이 가끔 빨래를 해주러 오면서 막 신문 같은 거를 주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막 사형할 것이라는 리샹란이 기사가 실렸던 거죠. 이 15살 연상의 노구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사실은 일본 사람인 거죠. 정체성의 혼란이 왔던 게 리샹란과 통했고, 그래서 이 리샹란이 만주국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이해를 하고, 참 혼란스러웠겠다, 너는 이용당한 거지, 너는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좀 위로를 해주어서 가까워졌는데, 그런데 이제 사랑이고 뭐고 다 떠나서 언제 죽을지 몰라 실제로 며칠 뒤에 그 중국인 보초 병사들이 그녀의 집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출국 금지 명령, 어디 못 가게 이렇게 막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뭐 등본? 이런 거 때려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자신의 부모님이 베이징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뭐 베이징에 전화를 돌리고 뭐 빨리 좀 등본을 가져와 달라, 뭐 팩스로 보내달라 이런 말을 하겠지만, 그때는 부모님의 소식을 수소문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금 상태였고, 그런데 다행히도 친한 친구가 베이징에 가게 되어서 제발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나달라, 나에게 등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달라 라는 말을 전합니다.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오겠지만, 그녀의 부모님이 좀 그녀를 방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 시절부터 쭉 그녀는 혼자서 결단을 하고, 그녀가 일찍이 배우 생활을 하면서 중국인인 척을 했던 것도 어쩌면은 그런 부모의 방치가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그녀의 친구가 다행히도 부모님을 만나서 어떠한 인형을 전달받아서 그녀에게 보내와요. 그런데 이제 인형을 보니까 약간 자신이 가지고 놀던 인형인데 봉제선 부분이 좀 삐뚤빼뚤한 거야. 그래서 봉제선을 뜯어보니까 자신의 등본, 그 호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세요, 저는 일본인이에요, 저는 만주에서 태어났지 부모님은 일본인이라고요 라는 거를 증명을 하지만, 뭐 그 당시에는 지문조회 이런 것도 없고 좀 한참 수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녀는 상하이 홍커우 일본인 수용소에 또 구금이 되는데, 그때 어떤 굉장히 멀쩡하게 생긴 신사 몇 명이 그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딜을 하는 거예요. 너희 죄를 모두 사해 줄 테니까 딱 이거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느냐. 중국인 공산당이 있는 그런 도시로 가서 네가 잠입을 해서 그들의 정보를 낱낱이 밝혀와서 빼앗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첩 짓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리샹란은, 나는 간첩 일을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간첩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녀가 해방 전에 그런 배우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소련의 스파이, 그리고 뭐 일본의 특무기관에서도 그녀를 감시를 했던 거죠. 스텝 같은 것으로 위장을 하면서. 그래서 정말 그녀는 나는 나의 무죄를 기다릴 거다 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그녀의 무죄, 그러니까 그녀는 중국인이 아니다, 일본인이
합니다. 그래서 한간 재판에 설 수 없다. 그녀를 추방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일본에 보내집니다. 그렇게 이제 1950년에 15살 연상 노구치와 결혼식도 올리고 일본에서 배우 생활을 해요. 이 노구치가 그 당시에 결혼을 하면서 어떤 조건을 서로에게 내걸었냐면은 우리는 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결혼을 하되 일에 방해받지 말자. 그래서 그들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거의 집에 같이 살았던 적이 없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그녀는 일본에서도 배우로 승승장구를 하다가 그것이 또 잘 돼가지고 미국에서 공연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구치랑 함께 또 미국으로 가요. 이때 노구치의 친한 친구 찰리 채플린을 소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배우로서 영감을 받고 뭐 말을 주고받아라고 한 거죠. 그리고 중국의 실상을 쓴 대지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도 수상한 펄벅도 만납니다. 그 펄벅 녀석도 만나고 에덴의 동쪽이라는 작품으로 아주 유명해진 젊은이들의 미국의 상징이었던 제임스 딘을 만나기도 합니다. 제임스 딘이랑 데이트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당시에 제임스 딘이 회색깔 포르쉐가 있었는데 그것을 타고 막 달리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옆에 타고 막 달렸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은혜색 포르쉐 자신을 태웠던 거기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기도 하고요. 그녀는 미국에서도 러브콜을 받아요. 그렇게 미국에서 여배우 생활이 순탄한가? 또 그거는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좀 일본에서 왔으니까 그 티켓 파워가 약했던 거예요. 그렇게 좀 그녀는 그 당시에 무대 인생으로서도 망했고 진짜 이 여자 인생으로도 망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쯤에 이제 그 노구치와 소원하게 되면서 이혼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다른 남성이 오게 됩니다. 그 바로 연하의 남성으로 일본의 외교관 후보로 오타카라는 남성이었는데 은퇴를 하고 정말 결혼을 해서 10년 동안 내조만 합니다. 가정주부로 살아요. 그런데 간간히 인터뷰가 들어와요. 내가 인터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나 인터뷰를 하고 싶어. 언론인이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말 취재를 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정치인으로도 정계에 진출도 하고 그래서 1979년에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 위안부 대표단체의 부총재를 역임하면서 아시아 여성기금 설립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녀가 그런 위안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녀가 젊은 시절에 중국의 만주에서 여배우 생활을 하면서 막 영화를 찍고 있는데 자신의 또래로 보이는 어떤 조선인 여성이 굉장히 누추한 몰골로 그녀는 위안부였던 거죠. 16살 때 조선에서 끌려와서 쉬는 날이어서 그냥 영화 찍는 거를 근처에 나와서 보고 있었던 건데 그때는 그녀의 그런 상황을 몰랐다가 이제 일제가 패망을 하고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었던 거죠. 위안부의 실상을. 그때 그녀가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배우 리샹란을 용서할 수 없다 라면서 이제 뒤늦게 후회를 하면서 사죄를 했다고 해요. 회고록을 한 1987년에 남겼는데 이제 이번에 소명 출판사에서 이렇게 책으로 나온 거죠. 제가 여기에 다 풀지도 못하지만 뭐 그녀의 첫사랑, 그녀의 짝사랑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재밌으니까 이 앞장에 그녀의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수록이 되었어요. 몇십 장이. 그것을 보는 재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고작가의 휴먼 레코드였습니다.